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오키 씨는 평소 운동 자주 하세요? 자주 못하죠. 네. 그래요? 자주 못하는 이유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추워서. 자, 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집안일을 통해서 칼로리를 소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단순한 집안일로도 칼로리가 상당히 소모된다고 하는데요. 식사 후에 설거지 꼭 해야 되잖아요. 매일 15분씩 설거지를 할 경우 일주일 동안 총 560kcal의 열량을 소모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2,500m를 헤엄쳤을 때와 동일한 만큼의 칼로리 소모량이라고 합니다. 청소로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청소기를 사용해 30분 동안 청소를 하면 90kcal의 열량을 쓰게 되는데 이건 15분 동안 킥복싱을 했을 때 소모되는 열량과 같다고 합니다. 욕실 청소 정말 힘들고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칼로리 소모도 큽니다. 욕조를 문질러 닦는 건 팔과 어깨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노동으로 15분 동안 지속할 경우에 최대 100kcal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점핑 스쿼트 30회 맞먹는 운동력이라고 합니다. 팔굽혀펴기 40회 대신에 집안의 창문들을 1시간에 걸쳐 닦는다면 같은 칼로리 소모량인 330kcal를 소모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하면서 운동 효과도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3월 11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금요일의 남자 진행의 이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흐모키입니다. 저희가 항상 매주 금요일마다 저는 이제 하는데 네. 할 때마다 오는 그 오프닝 이야기는 어떤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야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의 변화, 건강 관련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지난주에도 뭐 어떤 음식의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했었잖아요. 맞네.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는 집안일 이런 부분들이 운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창훈 씨 살 빼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네, 그게 계속 그게 몰아가는 거니까.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집안일 저는 오늘 이제 오프닝 얘기하면서 참 집안일 하는 게 운동이 된다는 얘기. 뭐 오키 씨는 집안일 좀 하는 편인가요? 안 하는 편인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제가 혼자 살 때는 혼자 살 했는데 때는. 아무래도 가족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죠. 예, 해주시는 분이 있고 저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해주시는 분이 있고는 무슨 말이에요? 저희 집에 도우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깜짝 놀랐네. 주로 이제 그 역할은 이제 어머니가 네, 달고 하시잖아요. 네. 참. 네. 뭐 저도 언젠가는 가정주부가 될 테니까 그때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네. 집안일을 할 때 운동 효과를 한번 좀 보려면 아까 청소기 얘기했는데 네. 청소기보다 빗자루, 걸레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면 145kcal의 소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러닝머신을 한 15분 동안 이용한 것과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러닝머신 하고 왔는데 진짜 그래? 네, 집안일이 훨씬 더 낫겠는데요? 어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생활운동. 그러니까. 네. 어차피 집은 치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집안일이 운동이 된다라는 말은 듣긴 했지만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진짜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더 전문적인 느낌이지. 야, 한 100kcal 빠져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네, 정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안일 좀 해라고 하면은 그래 해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오늘 제가 아까 오키 씨가 저한테 이거 창훈 씨 관련된 얘기 아니냐고 했는데 작가님하고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오키 씨 맞춤 정보가 아닌가.
네, 이거는 뭐 저를 위해서 네. 하신 정보라고 생각해 둘게요. 왜 이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하세요? 네. 왜냐면 이렇게 평소에 운동을 뭐 따로 할 시간이 없다거나 저처럼 네. 뭐 춥다는 이유로 음, 좀 운동하기가 꺼려지시는 분들은 네. 집안일을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집이 굉장히 좀 혼자 사는 치고 좀 집이 넓은 편인데 생활 운동과 또 직접 하는 헬스 운동을 좀 병행해서 네. 멋진 몸을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누구 보여주려고요? 아니 뭐 보여줄 때 있겠죠. 네. 참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이창훈과 홍옥희가 만들어가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 법률 문제 이분들에게 맡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마을 세무사, 마을 변호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월은 와 걷기 좋은 달입니다. 걸으러 함께 떠나볼 텐데요. 오늘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 3월의 추천 걷기 여행길을 소개해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자화상 특집의 마지막 시간으로 알브레이트 딜러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인터넷에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오키씨, 네, 이거 어떻게? 왜요? 제 사촌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뭐 세금 관련해서 참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도움받을 데 없어요? 글쎄요. 저는 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세금은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사 근데 세무사한테 상담받는 비용이라든가 또 수수료 이런 게 비싸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서요. 근데 또 저도 고민이 있어요. 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웃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아이고 글쎄 그 이웃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지 뭐예요? 떼먹고 도망간 거예요? 네. 그 떼인 돈을 받으려면 법률 도움이 필요한데 아는 변호사도 없고 비용도 걱정이고 여러모로 걱정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말입니다. 이게 네. 참 어려운 세금 문제도 그렇고 법률 문제 또 비용 걱정 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있으면 좋겠는데 있을까요 어디? 자, 세금 문제와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운 네. 용어에서부터 복잡한 서류까지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비용이나 수수료가 얼마나 들게 될지도 걱정이고요. 네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세무 상담이나 또 법률 상담 받기가 또 여간 참 힘든 게 아닌데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이를 돕기 위해서 마을 세무사와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세무사, 마을 변호사요? 예. 먼저 마을 세무사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마을 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을 세무사는 국세나 지방세와 관련해서 세무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하면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도 지자체별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마을 세무사 제도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전국 어디에서나 이 마을 세무사를 통해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행정자치부는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해서 재능 기부를 원하는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상담을 돕도록 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한국세무사회 등 협약기관들은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하고 5월부터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마을세무사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개에서 3개의 동을 담당하게 되고요.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시나 군 지역은 마을 세무사단을 운영해 각 시군 지역을 여러 명의 마을 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도 지자체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 마을 세무사 제도 영세 상인분들이나 또 세무에 관해서 정보를 좀 얻기 어려운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마을 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서 마을 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나 팩스, 또 이메일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만나서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마을 세무사 제도와 달리 마을 변호사 제도는 또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맞죠? 예, 마을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의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고요. 변호사들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 주민들과 변호사를 연결해서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전국의 모든 읍면 지역에 마을 변호사 배정이 완료돼서 마을 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마을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1,500여 명이 넘는 법률 전문가가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법무부에 따르면 공식 집계된 마을 변호사 상담 실적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마을 변호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사 분쟁이나 토지 분쟁뿐만 아니라 또 일상적인 문제에서도 이 마을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변호사와의 상담만으로 또 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하니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마을 변호사 제도는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마을 변호사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찾을 수가 있고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마을 변호사를 검색하면 홍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마을의 마을 변호사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 전화번호 02-2087-7852 02-2087-7852나 법무부 법무과 02-2110-3500 02-2110-3500 여기로 연락하셔도 마을 변호사와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마을 변호사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상담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송이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도 도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마을 변호사와의 상담 후에 마을 주민들에게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마을 변호사 사이에 연락망을 구축해서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활용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법률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가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혼이나 임대차 계약, 범죄 피해, 임금 체불 등 다양한 법률 문제를 겪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시행해오던 마을 변호사 제도를 외국인에게도 확대 시행하게 된 건데요.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는 대다수 외국인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 중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 10곳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위촉한 57명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가 지역당 5명에서 7명씩 배정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참 정말 막막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도 이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네.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는 법무부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되는데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는 모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20개의 언어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에요. 아하.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상담 예약을 남기면 지역별 담당 마을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조정해서 통역을 포함한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체류 자격이나 합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을 변호사부터 또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까지 어려운 법률 문제를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참 많이 열렸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마을 변호사 제도가 좀 더 널리 알려지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설명회나 홍보 영상,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이 세금 문제나 법률 문제 살다 보면 사실 꼭 한 번씩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너무 어려워 마시고요. 마을 세무사와 마을 변호사 제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창훈의 노하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순철 씨가 올바른 걷기 운동에 대해 소개해 주셨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걷기 운동도 사실 실제로 해봐야 되잖아요. 네, 많이 걸어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볼거리 많고 경치도 좋고 이런 데 가서 걷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준비해봤어요. 네, 걷기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3월이 왔잖아요. 3월이 왔어요? 네. 요즘 각 지역마다 걷기 좋은 길을 잘 조성해놓고 있어서 걷기 운동에 빠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3월에 놓치면 안 되는 걷기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대한민국 걷기 여행길 종합 안내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전국 600여 개 길을 기반으로 해서요. 매월 이달에 추천 걷기 여행길 10곳을 선정하는데 3월의 추천 걷기 여행길은 봄이 오는 길목에 꽃길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꽃길. 너무 좋아한다. 네, 이제 정말 그 여심을 자극하는 소녀 같은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래요? 그렇죠. 저도 여자랍니다. 이렇잖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3월에 놓치면 안 되는 꽃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가 있나요? 자, 너무 큰데 많은 분들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이름부터 독특한 길을 소개해 드릴게요. 강원 정선군의 뱅뱅이 길인데요. 뱅뱅이 길? 네. 네, 뭔가 뱅뱅뱅 뭐죠? 빵이야. 이거 무슨 길이죠? 뱅글뱅글 도는 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선군 정선읍 병방산 우측에 위치한 뱅뱅이 길은요. 지난 1974년 동강 강변으로 통행할 수 있는 호박길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마을 주민들이 정선 5일장터에서 생필품과 비료, 시멘트 이런 공산품을 운반했었던 그런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생명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길은 병방산 허리를 가로질러서 오르는 어떤 고갯길인데요. 네. 경사를 낮추기 위해 36구비를 뱅글뱅글 돌아 통행했기 때문에 뱅뱅이제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네. 굽이치는 동강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또 깎아지는 단 산세를 따라서 뱅뱅 돌아가는 옛길을 따라가면 할미꽃 자생지가 있는 동강변 할미꽃 마을에 이르게 되는데요. 할미꽃은 3월 하순에 만개하는 야생화라고 하니까요.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추어서 가면 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곳은 대중교통이 좀 많지 않아서 뱅뱅이 길을 왕복 코스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네. 뱅뱅이 길에 들어서기 전에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시장 구경도 좀 해보시고요. 네. 또 간단한 먹을거리도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네, 왕복 코스로 갔다 오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겠죠. 먹을 거 중요하죠. 네. 이 정선 아리랑 시장은 5일장으로 이제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과 주말장으로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네, 끝자리가 2와 7로 끝나는 날에 다 이게 5일장이 열리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뱅뱅이 길은 할미꽃 자생지가 있는 할미꽃 마을에 꼭 들려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름이 재미있는 길 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네. 충남 서천군에 있는 해지갯길인데요. 이번에는 해가 지나요? 서천군에 있는 철새 나그네길의 2코스인 해지갯길은 동백정에서 시작해서 성경 전래지를 지나 마량포구에서 끝납니다. 동백정의 동백나무 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곳으로 서천군의 명소입니다. 동백꽃이 피는 시기인 이른 봄, 그러니까 3월 하순에 꽃을 피우는데요. 동백나무 숲에는 500년 수령의 동백나무 8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고 있고요. 길을 따라 걷다가 여행의 종착지인 마량포구에 도착을 하면 방파제에서 바라보는 해돋이와 해넘이가 정말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해지는 이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길 이름이 해지개 길이었겠어요.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리고 또 동백꽃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 숲 가보고 싶어요. 흐드러지게 피는 네. 이 동백꽃이 유명한 길이 또 있는데요. 제주도 한라산 둘레길의 동백길의 일입니다. 네. 한라산 둘레길은 해발 600에서 800m의 구규림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일제강점기 병참로와 임도, 또 표고버섯 재배지 운송으로 등을 활용한 어떤 80km의 한라산 환상숲길을 말합니다. 환상숲길. 네. 이 중에 동백길은 무어법정사에서 동쪽 방향으로 돈내꽃 탐방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성지였던 무어법정사와 또 제주 4.3 사건 아시죠? 네. 이 아픈 역사를 간직한 또 주둔소, 화전민터, 표고재배장 등과 또 동백나무의 편백나무 군락지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3월에는 길 이름 그대로 동백꽃의 향연을 만나게 되는데
떨어지는 동백꽃이 길 위를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뭔가 꽃길을 걷는 기분일 것 같아요. 상상되죠? 네, 꽃잎을 사스락사스락 밟으면서 걷는 기분이겠어요. 네. 이 동백꽃도 아름답긴 하지만 온갖 꽃이 만발하는 꽃길도 있습니다. 하화도 꽃섬길인데요. 아예 섬 이름 자체에 꽃 화자가 들어가 있네요. 아름다운 네, 그렇죠. 정말 꽃이 유명한 섬인가 봐요. 맞습니다. 하화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 전하는 이야기를 좀 조합해보면 임진왜란 때 전쟁을 피한 가족과 함께 뗏목을 타고 피난을 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안동 장씨가 우연히 이제 하화도를 지나가게 됐는데 와, 마침 섬의 동백꽃과 선모초, 진달래가 만발해서 매우 아름다운 섬이라고 또 정착해야겠다 이러면서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이 됐다고 하네요. 일설에는 이순신 장군이 전선을 타고 보돌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 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섬이라고 해서 화도라고 명명했다고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어준 이름인가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화도, 하화도. 자, 하화도는 해안 절벽이 최고의 비경을 또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름에 걸맞은 꽃길이 조성돼 있는데 바다를 끼고 섬을 한 바퀴 도는 둘레길입니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꽃이 한가득한 길이라고도 하고요. 네, 얼마나 꽃이 만발하고 또 아름다운 꽃이 많으면 섬 이름에 꽃 화자가 붙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섬 유래에 얽힌 이야기도 재밌고요. 재밌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안동 장씨인 것만 아는 그 장씨가 이 섬을 발견했다. 재밌죠. 네, 이렇게. 네. 이번에는 길에 재미있는 유래가 숨어있는 길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전남 강진군에 있는 정약용의 남도 유백길 2코스인 사색과 명상의 다산 오솔길은요. 이 다산의 숨결에 살아있는 다산초당과 백년사 동백님, 강진만, 또 서정시인 영랑 김윤식 씨가 이 생가가 있어요. 김윤식의 생가 등 볼거리가 참 많은 길입니다. 네. 강진에서 18여 년간의 어떤 유배 기간을 보낸 정약용이 10여 년을 생활하면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고 500여 권의 정말 방대한 책을 저술한 곳이 바로 다산초당인데요. 이 다산초당에서 백년사로 이어지는 숲길은 다산 정약용이 친구인 백년사 해장선사를 만나려고 밤마다 걸어갔던 사연 깊은 길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3월에는요. 백년사 동백님의 어떤 만개한 동백꽃을 또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길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서정시인 아까 얘기했죠. 영랑 김윤식의 삶이 담겨 있는 영랑생가에 이르게 됩니다. 네, 뭔가 사색과 명상의 다산 오솔길은 다산 정약용이라는 그런 역사적 인물의 흔적을 느껴볼 수 있는 길이군요. 자, 또 통일신라 시대 학자이자 대문장가였던 누군지 아시죠? 최치원의 이야기가 또 전해오는 길도 있는데요. 전북 군산에 있는 신시도 길입니다. 자, 신시도는 본래 섬이었는데 세계 최장의 어떤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육지와 연결되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또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네. 신라 초기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요. 또 최치원 선생이 이곳에서 글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져 오는데요. 네. 월영대는 최치원이 월영산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서해 건너 중국까지 들렸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목청이 엄청났나 봐요. 네. 월영봉을 넘어서 이제 몽돌 해수욕장을 지나서 대각산 또 해안을 따라 바닷길을 걸어가면요. 네. 난데림 식물과 곳곳에 숨어있는 동백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옥빛 바다와 양식장이 펼쳐져 있어서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네, 3월 추천 걷기 여행길에 정말 뭔가 딱 듣기만 해도 알만한 길은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좀 이름이 생소한 길이 많아가지고. 생소하죠. 다 재밌기도 생소하긴 한데 혹시 근데 지리산 둘레길 알죠? 네, 그럼 지리산 둘레길은 다 알죠.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시네요. 이건 알죠. 지리산 둘레길 21코스가 이번 3월 추천길에 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둘레 전북, 전남, 경남의 3개 도와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의 5개 시군, 16개 읍면, 80여 개 마을을 잇는 장거리 도보길인데요. 네. 이 중 전남 구례군 산동면과 전북 남원시 주천면을 잇는
지리산 둘레길 21코스에서는요. 봄마다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는 산수유 물결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구간은 지리산의 영봉 노고단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고요. 편백나무 숲에서는 상쾌한 피톤치드를 마실 수 있는 코스라고도 합니다. 네, 뱅뱅이길, 해지개길, 동백길, 꽃섬길, 다산 오설길, 신시도길, 지리산 둘레길까지 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3월 추천 걷기 여행길에는 또 어떤 길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동백이 만개하고 다도해의 또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남 목포의 유달산 둘레길과 또 대한민국 불교를 대표하는 송광사와 서남사를 사이에 두고 오가는 길. 3월에는 매화부터 5월 벚꽃길까지 꽃놀이 하면 빠질 수 없는 전남 순천 남도 300리길 9코스 천연불심길이 포함돼 있고요. 갖가지 야생화와 산호빛갓 바다가 장관인 경남 통영의 한려해상 바닥 백리길 3코스 비진도 산호길이 또 3월에 추천 걷기 여행길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른 봄을 가장 빨리, 가장 먼저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3월의 추천 걷기 여행길을 따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3월의 추천 걷기 여행길은 대한민국 걷기 여행길 종합 안내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명화 만나보나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알브레이트 듀러의 자화상입니다. 네, 자화상 특집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하. 오늘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화가의 자화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화가의 자화상이 뭐가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네. 이 화가의 자화상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길래 하고 봤더니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더라고요. 아하. 독일의 뉘른베르크에는 이 화가의 동상과 거주했던 집이 있는데 꼭 방문해야 되는 그 관광 랜드마크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 사람을 몰라보는 건 아마 좀 이렇게 좀 무지해서 아닌가. 네. 독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래도 좀 우리 입장에서는 생소하죠. 그렇죠. 생소하죠. 근데 한때 이 사람에 대한 열풍이 불어서 독일의 집집마다 이 사람의 복제본 그림이 하나씩 걸릴 정도였대요. 복사본이요? 네. 그러니까. 그 얼마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네. 궁금해요. 네, 이 화가는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 사람이에요. 최초? 네, 하도 최초로 한 게 많아서 별로 이 최초라는 단어에 감흥도 없을 만큼 굉장히 최초로 한 게 많습니다. 최초, 잠시만요. 제가 한 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최초 하니까 저도 국내에서 최초의 장인 앵커거든요. 최초 통하는 게 하나 있네요. 제 옆에 최초가 있었네. 네. 최초입니다, 저. 네, 영광입니다. 최초. 네.
이제 이 최초라는 수식어의 달인 디러 얘기를 해볼게요. 네. 창훈 씨는 뭐 나중에 알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짚어 넘어보고요. 알겠어요. 네. 디러는 오늘날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중세 말과 르네상스 초기에 활동한 화가입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북유럽에 가져온 최초의 화가이자 독일 미술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회화뿐 아니라 판화, 드로잉, 미술 이론 등 미술의 많은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어떤 인생 살았는지 궁금해요. 네, 디러는 니른베르크에서 금세공사 아버지를 따라 금세공업을 배웠어요. 아하. 그러다가 15세 때부터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한 화가의 밑에 들어가 그림을 배웁니다. 19세가 되던 해에는 집을 떠나 독일 전역으로 4년간 유학 겸 여행을 떠났어요. 네. 좀 더 이렇게 그림에 대한 그러니까, 견문을 넓히기 넓히고자. 위해서. 예. 네.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거장의 작품과 모사품들을 보고 배우고 있었는데요. 이때 최초로 했던 게 하나가 나옵니다. 뭐죠? 유학하던 중에 집안에서 정한 정혼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화상을 그리고 고향집에 보냈었는데요. 이 자화상이 서양 미술사 최초의 독립 자화상입니다. 아하. 네, 정혼자에게 보려던 그림이 최초의 독립 자화상이 됐어요. 그렇네요. 네, 이전의 화가들은 여러 명의 인물 사이에 숨어 있듯이 자기 모습을 그려두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디러는 다른 인물 없이 오직 자신의 모습만을 그린 독립 자화상을 최초로 그렸습니다. 와, 이 외모 상당히 좀 나 대단해. 외모 괜찮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랑 똑같네요. 네, 최초니까요. 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는지 누드 자화상을 그린 최초의 화가이기도 해요. 와. 네, 이거 못하겠다 이건. 이거는 못하겠나요? 네, 13살 때는 습작으로 자기 모습을 그리기도 했는데 이건 그때 당시 화가들 중에 최연소의 나이에 그린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최연소까지. 네. 뿐만 아니라 디러는 편지와 일기 등 글로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한 최초의 화가이기도 했어요. 와. 네, 이런 편지 때문에 디러가 정혼자와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거를 지금 연구를 통해 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인지 디러는 결혼 후 2달쯤이 지나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는데요. 그래서 디러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간 최초의 북유럽 화가가 됩니다. 아, 또?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을 북유럽에 전파한 최초의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우, 네. 최초가 굉장히 많은데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더 있어요. 디러는 이 여행길에 수채화로 풍경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유화가 아닌 수채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림으로 남긴 최초의 화가가 됩니다. 아하. 수채화로도 그림을 그렸던 화가. 네. 그리고 실제 풍경을 보고 그렸기 때문에 어디서 그렸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풍경화를 남긴 최초의 화가이기도 하고요. 네, 디러는 판화에서 특히 창조적이고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최초로 판화를 그린 화가이기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 판화 때문에 이탈리아인이 아닌 사람 때문에 세계적 명성을 얻은 최초의 화가가 됩니다. 네. 이거 좀 비틀었네. 네. 이거는 좀 뭔가 갖다 붙인 느낌이 그렇죠. 나긴 좀 한데 있네. 네. 아무튼 특히 기독교를 주제로 한 목판화로 명성을 얻었어요. 와, 진짜 대단한데 또 있죠? 네, 물론이죠. 아. 독일에서 최초로 실물 크기의 인물 누드화를 그린 사람도 디러고요. 야. 그가 그린 작품 아담과 이브에서는 이런 실물 크기 누드화인데 르네상스기 그림답게 정확한 신체 비율로 인물이 그려져 있어서 진짜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는 자신이 연구한 이상적인 신체 비율을 후대의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독일어로 훌륭하게 쓴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독일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1512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궁정화가가 되기도 합니다. 대단하네.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분. 네. 창훈 씨는 하나지만 이분을 살 수는 없다는 거. 아, 또 도전하겠다. 최초 도전 뭐 해볼까? 아. 네, 누드도 도전해 보시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화가의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사람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이탈리아에서는 화가들이 거장으로 추앙받았지만 디러가 나고 자란 독일, 특히 북유럽에서는 화가가 그저 기능인, 기술인 정도로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아하. 이탈리아에 유학 온 디러가 이곳은 화가들의 위상이 다르다는 걸 느낀 후에 자신도 그런 위대한 화가 중에 한 명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 후 그린 자화상에서는 자아도취적인 자세로 귀족의 분위기를 내면서 자신이 예술적 창조자라는 자부심을 강조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는 사실 화가들이 단지 그림 잘 그리는 기술인 뭐 이런 그쵸. 정도의 위치였잖아요. 네. 조선은 또 기술보다는 또 유교 학문을 중요한 또 여긴 나라였으니까요. 뭐 사실 그림 잘 그렸다고 하더라도 좀 관직에서 좀 올라가는 데가 좀 한계가 있었잖아요. 네, 아무리 뭐 잘 그려도 중인 그렇죠. 그랬죠. 뭐, 네. 근데 독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듀러라는 엄청난 화가 한 명이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바꿨다는 게 참 대단해요. 아하. 또 듀러는 그림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요. 그림을 그린 연도를 적어두는 화가였습니다.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따서 AD라고 서명을 하고요. 그 서명 위에 제작 연도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그림을 그렸는지 후세의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야, 이거 내 그림이다. 요즘 막 저작권 협회처럼 만들었던 네네네. 거네요. 네, 이렇게 확실히 해둔 거죠. 그렇지. 자신의 작품이 독창성이 있으니까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재산으로 보호받기 위한 의도로 와. 정말 그 저작권을 위해서 굉장히 몇백 년 앞서가셨던 분이네요. 네, 그렇죠. 네, 듀러보다 훨씬 나중에 활약한 화가들의 작품 중에서 우리가 그 그림의 제작 연도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듀러는 이렇게 서명과 연도를 적어 넣으면서 좀 아까 창훈 씨 말처럼 이른 시대에 앞서가는 생각을 한 화가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최초로 자화상을 그렸다는 듀러의 작품 보고 싶은데요. 이제 설명 함께 들어볼까요? 화가들의 자화상이 예술이라는 가치와 지위를 얻은 것은 서양에서는 15세기 말, 우리나라는 18세기 이후부터입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화가는 단지 화공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기능인 정도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화가들이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으면서 자의식이 강해졌고 스스로의 모습을 그리는 자화상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최초로 자화상을 예술의 한 장르로 정착시킨 사람이 독일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입니다. 듀러는 13살 때 드로잉을 시작으로 꾸준히 자화상을 그린 화가입니다. 구불구불한 머리카락과 섬세한 눈, 코, 입 등이 정밀하게 묘사됐습니다. 편지와 일기 등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하기를 좋아했던 듀러는 이 드로잉의 오른쪽 위에 1484년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그렸다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옷과 신발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듀러는 직접 의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착용한 후 자화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1498년 그린 자화상은 한껏 멋을 부린 차림새에 지식인을 상징하는 흰 장갑을 꼈습니다. 이 작품은 1500년 듀러가 28살 때 목판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듀러는 이 자화상을 그릴 때 코트의 여민 부분에 털을 덧댄 모피 코트를 입었습니다. 모피 코트는 당시 왕족이나 귀족, 부호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화가가 모피 코트를 걸친 모습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모피 코트는 실제처럼 섬세하게 그려졌는데 듀러의 오른손은 그 코트를 가지런히 여미고 있습니다. 28세는 서구 관점에서 젊음과 성숙의 전환기를 의미합니다. 마치 그런 나이를 맞춘 듯이 28세 때의 듀러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독일 뉘른베르크 귀족 가문의 초상 화가로 일했고 지방 영주들로부터 작품 의뢰를 받았습니다. 특히 목파나 요한 계시록은 그가 세계적 명성을 얻는 화가로 발돋움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완벽한 순간, 최고 정점에 다다른 듀러는 28세의 자화상을 통해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짧은 콧수염과 턱수염으로 뒤덮인 입술은 앙다물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과 갈색 눈동자는 진지하게 관람자를 응시합니다. 여기에 완벽한 좌우대칭 등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듯한 듀러의 자화상은 엄숙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듀러는 화가가 신의 뒤를 잇는 제2의 창조자라고 인식했고 자신을 신의 이미지에 투영시켰습니다. 듀러는 자신의 작품에 반드시 서명을 했던 화가입니다.
이 그림의 왼쪽 윗부분에도 알브레이트 듀러를 나타내는 이니셜 A 안에 D를 넣는 독특한 서명과 제작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지식인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자화상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적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출신의 나, 알브레이트 듀러가 불변의 색채로 28세의 나를 그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위대한 창조자라고 여긴 듀러는 북유럽에서 화가의 지위를 한 단계 격상시켰고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북유럽에 전파한 최초의 화가였습니다. 회화뿐 아니라 판화, 드로잉, 미술 이론 등 미술의 많은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듀러는 독일 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며 그가 살았던 집과 동상이 뉘른베르크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듀러를 끝으로 이번 주 화가들의 자화상 특집은 마무리 지을게요. 하지만 네. 물론 또 특별한 자화상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시대를 대변하는 화가들의 자화상은 단지 자기 얼굴을 그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자아 성찰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윤동주의 시 자화상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알브레이트 듀러의 자화상을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건강을 위해 생식을 즐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있죠. 네, 하지만 생식을 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배를 깎아 먹다 보면 무심코 씨가 있는 부분인 속 일부까지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의 속 부분은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배의 씨에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씨를 함유하고 있는 속 부분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외국의 한 생활 전문 매체 볼드스카이가 날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소개했는데요. 특히 생식주의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식품들입니다. 오늘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죠. 첫째, 생닭은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생닭은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소한 섭씨 75도 이상에서 조리해야 합니다. 만일 충분히 익히지 않은 닭을 먹을 때는 인체의 내장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가지도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가지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배당체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솔라닌의 독성은 신경계와 위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구토와 위경련, 현기증,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가지를 날것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감자도 절대 날로 먹지 마세요. 감자의 싹이나 껍질 등 초록 부분에는 솔라닌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또한 차코닌이라고 하는 독성 성분도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네요. 따라서 감자의 초록 부분은 절대로 날것으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일부 콩류도 주의해야 합니다. 흰제비콩이나 리마콩은 날것으로 먹기에는 위험한 식품이랍니다. 이 콩들은 독성 아미노산인 청산 글리코시드를 함유하고 있다죠. 이런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에 담근 뒤에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강낭콩도 역시 렉틴이라는 독성 성분을 갖고 있어서 날것으로 먹으면 곤란한데요. 렉틴은 메스컴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다섯째, 과일의 속 부분도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배나 사과를 쪼개면 씨를 포함한 속 부분을 먹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씨를 품고 있는 배나 사과의 속 부분은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배나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시안 배당체가 들어있는데요. 시안 배당체는 청산가리 성분으로 인체에 과다 흡수되면 경련과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미그달린이 항암 작용을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는 이 물질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 먹는 게 좋겠죠. 또 복숭아와 살구씨 등에도 아미그달린 성분이 있으니까 씨가 있는 속 부분은 먹지 마세요. 네, 오늘은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드립니다. 생닭, 가지, 감자, 일부 콩류와 과일의 속 부분은 날로 드시지 마세요. 네, 이렇게 5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허허, 한번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생닭은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와, 둘째, 가지도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 감자도 절대로 날로 먹지 마세요. 일부 콩류도 주의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과일의 속 부분도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유, 오키 씨 이거 뭐 다 먹어요? 먹은 적 있어요 이렇게? 날 거? 좀 감자를 덜 익혀서 아. 약간 좀 거의 생감자를 먹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뭐 날것을 이렇게 즐겨 먹지는 않아서 회는 좋아하지만 저 날것 회, 뭐 육회 이런 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이 식물 채소는 그러니까 뭐 상추 빼고는 네. 아 그래. 근데 그런 거 몰랐어요. 과일의 속 부분을 그러게요. 좋지 않다는 얘기 알았어요? 이거는 저도 그냥 먹게 되잖아요. 뭔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맞죠. 네. 아니, 먹을까라고 먹지보다는 먹다 보니까 먹다 먹게 되는 거죠. 먹게 네. 내 먹었네 이거구나.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일부러 먹지만 않으면 그렇게 뭐 어쩌다 보니 먹게 되는 그 잠깐은 괜찮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확실해요? 이국재 선생님에게 물어봅시다. 네. 네. 아무튼 앞으로 뭐 주의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 네. 날 것들은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사실 날 것을 우리가 좀 적게 먹고 특히 생식하시는 분들은요 잘 들으시고 또 주의해서 건강을 좀 해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점점 익혀 먹고 이렇게 또 날 것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네. 3월 11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또 주말에 아까 오프닝 얘기했던 청소 열심히 하셔서 몸 관리 건강하게 만드는 또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창훈이었습니다.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